어쨌든 취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막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내 주변에 답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로 취업이라는 것은 자소서와 면접이 별개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자기소개서를 쓸 때 보면 우리가 답안지처럼 정해져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지, 기준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질문 좀 드려볼게요. 자, 직장과 취업의 의미를 나는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다. 혹시 계시나요? 네, 도와주십시오. 일단 제 마이크로 좀 사용을 좀 할게요. 네. 혹시 취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직업은 뭐죠? 직업은 돈을 벌기 위한 본인이 출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출근하는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명확하게 좀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직업을 가졌다는 것은 평생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취업은 내 흥미와 적성에 부합하는 분야를 발견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취업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많은데 지금 인사를 한번 시작을 했죠. 그죠? 자, 인사가 얼만큼 중요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접에서 우리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죠? 면접관이죠. 네. 그리고 입사 지원서를 제출을 하면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인사 담당자입니다. 우리는 회사에 첫 번째 제출하는 공문서를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로 제출을 하고, 면접관을 처음 만나서 하는 것들도 다 인사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근데 어때요? 오늘 처음 본 사람과 인사할 때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들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굉장히 힘이 없죠. 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자,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떻게 하죠? 맛있어 라고 하죠. 아닙니까? 저만 그렇게 해요? 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다른 직에서도 보니까 네. 맛있어 라고 하죠. 그러면 이런 상상을 하면서 인사를 하면 돼요. 무표정으로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맛있어 하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면 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맛있어. 네. 도와주십시오. 카메라도 많은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한 번 더 할게요. 자, 맛있어. 네, 조금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안녕하세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네, 훨씬 좋아졌네요. 자, 남성분 한번 인사해볼까요? 여성분들한테. 자, 안녕하세요. 네, 훨씬 좋아졌죠. 여성분들 남성분 인사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쵸. 그러면 취업에서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일단 면접에 가서 우리가 처음 하는 것들이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를 얘기하죠.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계획성과 실천력, 두 가지 장점을 가진 지원자 누구누구입니다. 보통 이렇게 두 가지씩이나 뭔가 내가 얘기하고 싶은 바를 주장하면서 말을 한다는 거죠.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표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획성과 실천력, 두 가지의 강점을 가진 지원자 홍길동입니다. 라고 대답하지만 여기서 오늘 배운 내용으로 맛있어를 하면서 맛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획성과 실천력, 두 가지의 강점을 가진 지원자 홍길동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때요? 여러분들도 저 보니까 웃기죠? 우습죠? 미소가 머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처음 만난 상대와 얼마만큼의 어색함을 줄이냐가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냐? 가장 쉬운 것들이 공감이라는 것이죠.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이 에이 저거 나도 아는데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과 굉장히 다르다는 것이죠. 일단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핵심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부수적인 것을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감이라는 것들이 어떤 게 있냐? 제가 이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저는 1대1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옵니다. 많은 학생들이 와서 저한테 물어보는 말이 나는 이런 프로젝트를 했는데 또는 나는 이런 걸 했는데 어떻게 소재를 활용할 수 있습니까? 라고 잘 물어본다는 거죠. 그때마다 저는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본인이 더 잘 알지 않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왜 이게 헷갈리느냐? 기준이 너무 명확하게 정해져 버렸다는 거죠. 제가 컨설팅을 하는 친구들은 저한테 굉장히 많은 고비용을 내고 1대1로 집중적으로 케어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은 가장 믿는 구석이 있어요. 여러 군데가 있다는 거죠. 총 네 가지의 믿는 구석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인터넷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독땡땡, 닭땡땡, 쥐땡땡, 스땡땡 이 대형 카페들. 예.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LS 산전이 떴는데 거기 지원하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우리 막막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들어가서 LS 산전이라고 검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류의 자소서가 합격을 했었고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걸 보고 정답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아,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친구들은 저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두 번째 물어보는 대상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본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한테 뭘 물어보느냐? 아, 나 여기 쓸 건데 너 썼어? 그래? 나 안 썼는데? 공유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저 해야 되는데 제가 아니죠. 세 번째는 주위의 지인 중에, 선배 중에 그 회사에 취업한 사람한테 전화를 하거나 어때요? 카톡을 보내거나 만나자 해서 도움을 청한다는 거죠. 그 다음이 저입니다. 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래도 취업 전문가고 본인이 나를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 가지의 경우를 필터를 거치고 난 후에 저를 찾는다는 거죠. 자, 앞에 보면 감정과 상태와 행동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쓸 때 배울 때 어떤 걸 배우셨어요? 감정을 넣지 마라. 수필이 된다. 그렇죠? 너무 설명을 하지 마라. 예, 수필이 된다. 예,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자기소개서에 감정을 넣고 상태를 얘기하고 행동을 말해야지만 설득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보이는 화면은 제가 직접 친구들을 데리고 한 활동입니다. 취업 컨설팅에서 필요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굉장히 자기소개서를 잘 쓰고 면접 때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어때요? 누군가 도움을 받거나 내가 그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실제로 기업 운영 게임이라는 걸 하면서 기업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제품을 생산하고 고객사에 납품하면서 실제 돈과의 거래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게 흥미가 맞고 어떤 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업무 플로우를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우리 뭐 금융권이나 삼성 같은 경우는 지세 대비해서 많은 어떤 공부들이나 스터디를 진행하는데 저도 똑같이 그런 부분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채용은 트렌드가 있어요. 유행이 있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전부 다 옷을 입거나 신발을 사거나 화장을 하는 것도 그 유행에 맞게끔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나 혼자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같이 해야 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990년대부터는 뭐 사람 중심, 뭐 사람이 재산이다 이런 슬로건을 건 기업들이 나타나면서 자기소개서를 요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내용을 좀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산 좋고 물 좋은 마을에서 태어나 뭐 이남 칠녀 중, 일남 칠녀 중, 일남 오녀 중. 가끔 뭐 S사 합격 자기소개서라고 이렇게 검색하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어때요, 여러분들? 바로 삭제하시죠.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잘 쓴 자기소개서예요. 왜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실제로 1990년대에서는 기업들이 가장 강조했던 게 품질, 서비스, 사후 관리, 뭐 고객 만족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많이 만들면 됐다는 거죠. 많이 만들어서 많이 보급하면 무조건 됐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일을 시켰을 때 시키는 대로 잘하고 어때요? 충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자, 일남 칠녀 중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같이 들여다볼게요. 이 친구는 부모님이 나갈 때 얘 길동아 너 동생들 잘 챙기고 밥도 좀 잘 주고 숙제도 좀 챙겨.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동생들을 부탁하고 어머니가 나가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리고 오두오둑해져야지만 그때 다시 들어와서 동생을 잘 챙겼냐고 묻는 거죠. 이 첫째로 태어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서 태어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책임감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있다는 거죠.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그래서 이런 자기소개서의 유를 쓴 친구들을 채용을 해보니까 실제로 오늘 이렇게 100개를 만들어야 돼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8시가 됐다는 거죠. 집에 가야 되는데 80개밖에 안 되네. 이런 친구들 집에 안 갑니다. 100개까지 만들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1990년대에는 환경적인 인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됐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하나를 더 해보고 또 말씀을 드릴 텐데 나만 알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죠. 네. 97년, 98년 사이에 이때도 사람을 채용을 했으면 똑같이 기업들은 어때요? 기존에 있는 사업을 허리띠를 졸라매거나 신규 사업으로 확장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인재를 어떤 식으로 채용했느냐 이런 류의 사람들을 많이 채용을 했다는 거죠. 네. 학생회장을 역임하면서 동아리 회장을 역임하면서 실제로 이런 친구한테 일을 시켜보니까 야 A라는 거래처 좀 갔다 와 아니면 A라는 거래처 전화 좀 해봐봐 했을 때 전화를 한 번만 하면 되는데 B라는 것도 해보고 C라는 것도 해봐서 사장님 제가 A라는 거래처에서 지금 이렇게 받는 물건을 B라는 거래처에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정말 실제로도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리더십을 굉장히 많이 강조한다는 거죠. 감이 오시죠? 혹시나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당연히 다 대기업에 가실 거지만 혹시나 내가 지원한 기업이 생산을 굉장히 강조를 하거나 그게 제화가 됐든 컨텐츠가 됐든 생산을 강조하는 회사들은 인성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주셔야 되고요. 벤처나 신생,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거나 기존 사업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회사들은 여러분들이 약간의 이런 리더십 전체적인 안목을 갖다가 강조를 하시는 게 일단 자기소개서의 트렌드에 잘 들어맞는다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실제로 2000년대가 되면서 어떤 상황들이 발생했느냐. 우리 S사에서 어떻게 했어요? 휴대폰이 고장나면 고쳐주는 게 아니라 바꿔줘 버렸죠. 예. 그만큼 품질이 대두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많이 파는 시대가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예. 품질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원한 경영 지원팀에서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생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영업활동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되고 내가 생산 관리자로 취직하면 품질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는 연구소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안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상생협업 팀워크라는 이런 항목들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죠. 혹시나 기업이 커가고 있는 상황에서 품질이나 사후 관리가 굉장히 필요한 기업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강조해 주시는 게 가장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0년이 되니까 실제로 이런 친구들을 채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뭐 팀워크 굉장히 잘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데리고 와 보니까 뭐 말을 잘 못하는 거죠. 일도 잘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소통관 경청. 저는 여기서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가끔 모의 면접을 보거나 또는 장년청 컨설팅도 제가 좀 진행을 하는데 소통이란 말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쓰세요. 혹시 여기 자기소개서에 소통이란 말이 들어가 있으면 오늘 집에 와서 당장 삭제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굉장히 큰 말이에요. 실제로 저도 면접에 가서 이러한 질문들을 4번, 5번 이상 받아봤고요. 제가 멘티로 데리고 있는 친구들도 데리고 있는 친구들도 10번 이상 받았다는 거죠. 어떻게 얘기하느냐? 안녕하십니까? 소통을 할 줄 아는 지원자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면접관이 하는 말 나는 현재 이 회사에서 30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아직도 옆에 있는 김 부장이랑 얘기도 잘 안 되고 소통이 잘 안 되는데 혹시 그러한 비법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 준다는 거죠. 그럼 이제 취준생들은 신나는 거죠. 아, 저 사람 소통에 물었어. 이렇게 하면서. 그럼 신나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면접관과 교감도 하고 커뮤니케이션도 잘 했는데 결과는 좋지 않게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소통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소통이라는 말은 너무 큰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통을 잘하는 게 아니라 소통에 필요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듣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들이 판단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현재는 뭐가 트렌드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겠죠. 현재 트렌드는 3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주인의식과 인문학적 소양, 글로벌이라는 거죠. 근데 재밌게도 이 글로벌이라는 것을 친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게 글로벌이냐? 아니라는 거죠. 현재 지금 기업들이 시장 자체가 마켓이 변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대한민국에서 많이 팔고 대한민국에서 잘 되면 됐지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깝고도 먼 기업들을 보면 대부분 전부 다 시장이 어때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다는 거죠. 전체적인 흐름을 잘 아는 사람들, 어떠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것들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일단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보이는 인문학적 소양을 오해를 많이 하세요. 어떤 오해를 많이 하냐면 우리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순신 장군, 적야경 선생님, 심사인당, 뭐 이렇게 세종대왕, 단골 손님들이죠.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이순신 장군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거북선 또는 뭐 강직함, 우직함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나죠. 자신의 할 일을 정말 목숨을 걸고라도 해내는 사람들. 예. 내가 존경하는 인물을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내가 그런 인문학적 사상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그 사람화가 돼야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쉽게 생각하면 이순신 장군이 그런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보면 여러분들과 매칭을 해보는 게 이런 인문학적 소양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 있는 주인의식은 간단합니다. 말 그대로예요.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있는데 A라는 회사에 주인의식 가진 사람이 5명이 종사를 하고 B라는 회사에 주인의식 가진 사람이 10명이 종사를 합니다. 10년 후에 이 회사를 비교해보면 B라는 회사는 A라는 회사보다 5배 이상 성장을 해 있고요. B라는 회사는 성장을 못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인의식은 말 그대로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 거라 생각했을 때 얘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쵸? 얘의 재료는 어떻게 되는지, 얘를 팔았을 때 이윤이 어떻게 되는지, 어느 사람이 사가는지, 사갔을 때 효과가 어떤 게 있는지 대해서 면밀하게 세밀하게 보는 것들이고요. 쉽게 기본에 충실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면접 가서 똑같이 얘기를 해봤어요. 저는 어학연수를 프랑스에 다녀오면서 언어적인 부분과 그리고 제가 활동성이 있다는 것을 또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것을 해결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면접관이 어떻게 느끼냐면 특이하게 생각해요. 얘는 왜 프랑스를 갔을까? 얘는 예술을 좋아하나? 얘는 거기 왜 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미국에 어학연수를 갔다고 얘기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럼 영어를 좀 할 줄 알겠네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거죠. 프랑스를 얘기하면 왜 갔어요? 거기 왜 갔어요? 이렇게 대본전마다 면접관이 질문하는데 미국이란 얘기를 했을 때는 영어 좀 할 줄 알겠네. 거기 가서 어디서 생활했는데? 학교를 다녔나? 이런 식으로 물어봐 준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얘가 미국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라는 게 무조건 들어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프랑스에서 사용하는 거는 영어라는 게 안 들어있잖아요. 굉장히 간단한 원리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현대땡땡에서 인턴을 수행하며 끈기를 배웠습니다. 또는 인턴을 수행하며 끈기가 업무의 효율을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고 기재를 하는 거죠. 이렇게 기재를 하면 만약에 현대중공업이다. 현대중공업이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잘 없죠. 현대중공업은 뭐 하는 회사예요? 배 만들고 배만 또 있어요? 관리하는. 예, 배 만들고 배 만드는 회사죠. 예. 현대중공업에서 인턴을 수행하며 끈기를 배웠습니다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 다 배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업무가 이럴 거고 배가 덩치가 크니까 일도 힘들 거고 많은 사람들이 일하겠구나를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KJHC에서 인턴을 수행하며 끈기를 배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KJHC가 뭐 하는 회사인가요? 그쵸. 제가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모를 겁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공감을 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하고 뭐 대외적으로 할 수 있는 스펙을 쌓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청년들이 어떤 직무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이 많아져서 굉장히 만족스럽고 저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게 너무 과하다 보니까 실제로 너무 아프게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문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 방향이 설정되는데 현대중공업은 뭐 하는 회사인지 여러분들이 다 알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기소개서의 도입이 현대중공업에서 인턴을 수행하며 끈기가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는 것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라고 도입을 시작하면 현대중공업에서 설명할 필요 없으니까 어떻게 써야 된다? 왜 했는지 쓰면 되겠죠. 왜? 그렇죠? 예. 뭐 평소에 뭐 배에 관심이 있어서 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하려는 직무가 뭐 설계인데 이런 걸 좀 해보고 싶어서 했다든지 뭔가 왜 했는지 쓰면 되지만 KJHC에서 인턴을 수행하면 이렇게 했다면 뭘 써야 돼요? 이게 무엇인지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죠. 무엇인지. 자, 뒤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화면을 보면 여기 남자애와 여자애가 있죠. 예. 그 여자 이름이 영이에요. 그럼 남자 이름은 뭐죠? 철수. 네, 맞습니다. 예. 철수와 영희가 사귀어요. 예, 철수와 영희가 사귀는데 그 본인은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김강혁입니다. 강혁 씨. 그럼 우리 재밌게 한번 해보기 위해서 강혁 씨가 영희랑 사귄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것처럼 A와 B와 C의 예가 있는데 제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강혁 씨한테. 예. 뚜루루 뚜루루. 강혁아 나 대웅인데. 왜? 대박. 왜? 대박. 뭐가? 뚜뚜뚜뚜. 예, 전화 끊겨버렸습니다. C죠 C. C예요. 예. 뚜루루 뚜루루. 여보세요. 강혁아 나 대웅인데. 나 영화관에 왔는데. 영희가 딴 남자랑 손도 잡고 뽀뽀도 하고 좀 그래. 뚜뚜뚜뚜 하고 끊겨버렸어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중 바람을 핀 것은 C요. C. 네. 예, 박수 한번 주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어떠한 내용을 적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근거를 적어야 됩니다. 보통 보면 이러죠. 어떠한 교양 수업을 들을 때 조별 과제를 했어요. 조별 과제를 하다 보니까 누구는 해오고 누구는 안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많이 수집해가지고 안 해온 친구들 도와가지고 성공적으로 마쳤다. 뭐 이런 종류의 어떤 글들이 많죠. 근데 그거를 과연 면접관이나 서류를 검토하는 사람이 봤을 때 공감할까요? 당연히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그렇게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지나 보니까 남들이 안 한다고 탓하기보다 그냥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난 더 많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A라는 뭐 회계 이론의 수업을 들었을 때 나중에 이게 뭐 세무나 또는 뭐 경제의 어떤 이런 부분들의 관련까지 있더라. 더 잘 알게 되더라. 그래서 난 너무 재밌더라. 그래서 난 회사에 와서도 분명히 이런 일들이 발생할 건데 나는 불평불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이 일을 한번 해결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역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NCS가 굉장히 어렵다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NCS도 굉장히 뭐 호화실이 좀 존재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있었던 실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에 있는 모 공기업에 채용 공고가 떴어요. 그래서 지원을 하는데 글자 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항목도 많고. 그래서 일단 작성된 자기소개서로 붙여넣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인쇄를 해봤죠. 보통 우리가 80%에서 90% 정도 채우잖아요. 그죠? 인쇄를 했더니 A4용지 6장이 나왔습니다. 전화를 했어요. 물어봤죠. 나 여기 이렇게 지원한 사람인데 너희 이거 다 읽어볼 거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지원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나 이거 지원하는데 16장 되는데 다 읽어볼 거야 라고 하니까 일단 500자까지만 쓰셔도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NCS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굉장히 글자 수가 작아졌죠. 작아지고 여러분들이 기존에 표현 못했던 것들, 중점적인 행동 사항들이 어떤 게 있느냐, 여기서 배우고 느낀 게 뭐가 있느냐 라고 아예 명제를 주는 거죠.
너무 역량을 표현을 못 하시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예요. 예. 도와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공감 가는 소재를 사용해야 되고요.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기술했을 때 누구나 들었을 때 아 이거는 정말 으뜸이다, 최고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공감, 그 다음에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 세 번째가 으뜸이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화면처럼 영희와 철수가 만나는 상황에서 A와 B와 C는 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는 대본 전보다 A나 B만 돼 있다는 거죠. 뭔가 굉장히 성과를 냈고 뭔가 굉장한 것을 받고 뭔가 그런 장소를 갖다가 설명을 많이 하는 거죠.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인사팀에서 일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모든 인사팀이 다 이렇게 일을 하는 거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위에 인적사항과 밑에 자소서가 있어요. 아니면 왼쪽에 인적사항과 자소서가 있겠죠. 그러면 일이잖아요, 그죠? 물론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자소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은 얘기를 할 때 설명을 먼저 하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화면을 통해서 좀 보여드릴 텐데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여요? 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업무 지시에 필수적이었던 영어의 부족함을 느껴 현지인 모임에 찾아 전화 응대에 필요했던 회화 실력을 늘리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장이 있어요. 실제로 이 친구는 외국에서 인턴을 한 친구거든요. 앞에 보이는 것처럼 업무 지시에 필수적이었던 영어의 부족함을 느껴 현지인 모임에 찾아 전화 응대에 필요했던 회화 실력을 늘리고자 하였다라고 돼 있죠. 자, 밑에 문장을 볼게요. 현지인 모임에 참여하여 업무 처리, 전화 응대에 필요했던 회화 실력을 늘리고자 하였습니다라고 돼 있죠. 두 개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똑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읽는 사람들의 인지가 굉장히 느리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장 먼저 보는 게 눈으로 보는 것들을 먼저 인지하죠.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들에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쉬운 원리예요. 어쨌든 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데 앞서 보이는 화면처럼 설명을 하고 내가 한 행동들을 말하면 읽는 사람들이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인지가 느려지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되면 장하다고 느끼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내가 한 행동들을 먼저 얘기를 하고 문장을 구성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때요?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아,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소서 보면 우상과 비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설명은 어떤 때 해야 되느냐? 자기소개서에 상황적 묘사나 어떤 상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극한 상황이라고 얘기해야 될 경우가 있으니까. 자, 우산을 써야 될 때는 비가 내려야지 우산을 쓰는 거예요. 햇빛이 쨍쨍한데 우산 쓰고 다니면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면 비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죠. 부슬부슬 비가 내려서 우산을 썼습니다. 당연하니까요. 네. 비바람이 몰아쳐서 우산을 썼습니다. 너무나 당연해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모임을 만들어서 뭔가에 문제가 발생해서 내가 먼저 다가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전후 설명이 너무나 긴 거예요. 필요할까요? 전혀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우상과 비관계를 생각하면서 문장을 좀 구성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조금 몇 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대표님께서는 자소서와 스펙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실 건가요? 라고 되어 있고요. 스펙은 좋은데 자소서가 엉망, 스펙은 안 좋지만 자소서를 잘 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음으로 울산에 있는 회사 중에 선미와 선수를 만드는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그 당시에는 채용 시스템이 잘 되지 않아서
아침에 거의 9시 반 10시 정도 가서 5시가 돼서 면접을 봤어요. 면접실에 딱 들어갔는데 앉았어요. 드디어 나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회사에 일원이 될 수 있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을 심었던 거죠. 앉아있는데 나한테 질문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면접 시간이 끝나가는데도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들었어요. 이렇게 손을 드니까 면접관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꼭 저런 사람이 있다고, 시켜줄 텐데 꼭 저렇게 나서는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해봐봐 라고 얘기해서 저는 여기 와서 정말 열심히 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럴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을 보면서 생애 처음 면접이 있는데 떨어졌다는 걸 저는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사팀에 찾아갔죠. 인사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나 도대체 뭐가 문제냐, 나 여기 뭐가 문제인지 네가 알려주면 나 정말 사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넌 좋은 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너는 스펙이 좋지 않아, 자격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도서관에 갔어요. 그래서 10시부터 12시까지 1년 반 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취준생들이 하는 스펙 있죠. 제가 영어는 굉장히 못하거든요. 영어 빼고는 다 한 것 같아요. 인턴도 2번 했고요. 그리고 자격증도 민간 자격증 포함해서 1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도 1년 반 동안 했고요. 그러니까 쉽게 필요하다는 그런 스펙을 다 만들었어요. 만들고 다시 한 번 더 면접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죠. 면접관이 살펴보시더니 자격증이 굉장히 많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고민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 분야에 오기 위해서 이런 걸 준비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머리는 그랬는데 가슴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자격증을 많이 딴 게 아닙니다 하니까 뭐 보니까 이거 우리 실무에 필요한 건데 이거 하면 잘하겠네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격증은 제가 이론을 얼만큼 잘 외워서 얼만큼 잘했는지에 대한 결과물 뿐이지 실무는 하나도 모릅니다 하니까 면접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맞지, 자격증은 실무랑 상관이 없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저는 일단 자소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 그 자소서를 보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인지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좋은 회사에 가려면 스펙도 챙겨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지원했냐고 물어보는데 일하고 싶어서 돈 벌려고 밖에 생각이 안 나요. 뭐라고 써야 하나요? 라고 했죠. 실제로 무용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땠냐면 저도 똑같아요. 제가 처음에 취업 준비를 할 때 우리 독땡땡 있죠. 회원수가 10만 명이 안 됐어요. 갓 이제 5만 명이 좀 넘는 그런 조그마한 사이트였거든요. 지금 200만이 넘죠. 그 취업 카페가. 그만큼 취업이 힘들다는 거고 또 좋은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한다는 거겠죠. 그때 저도 후기를 막 검색해 보니까 면접 때 돈 벌러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면접관들이 좋아해서 합격시켜준다, 막 이런 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봤어요. 정대웅 씨는 왜 지원했습니까? 돈 벌려고요.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해본 거 다 말씀드리면 저 춤도 춰봤거든요. 춤 춰보고 큰절 해보고 그 다음에 많이 하는 거 있죠. 포트폴리오 이렇게 앞에 가서 손 들고 네 정대웅 씨 앞에 가서 탁 꺼내서 포트폴리오 팍 펼치고 면접관들 진짜 똥 씹은 표정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 동기를 물어볼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지원 동기는 실제로 일하고 싶어서 돈을 벌려고 했잖아요. 돈을 벌려고 하면 지원 동기가 여러분들 직무에 맞추고 기업에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돈 벌고 싶으면 돈 벌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내 삶을 윤택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지금 청년층이니까 결국에는 결혼이라는 거 하겠죠. 저는 이렇게 많이 얘기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10년 가까이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이런 말 여기서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면접관이 왜 지원했냐고 물어보면 저는 현재 10년 만난 여자친구가 있다. 근데 아직까지 내가 번듯한 직장이 없고 뭔가를 준비했지만 결과를 내지 못해서 그 친구가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땡땡 회사라면 여기서 한번 시작해보고 싶다. 저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했어요. 결국에는 돈 벌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합격을 진짜 시켜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본질이면 그 본질에 준하는 나의 어떤 상황이나 상태가 어떤 게 있는지 조금만 살펴보면 돼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 꼼수를 좀 말씀을 드리면 왜 지원했냐 묻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S사에 지원을 한다. S전자. 그러면 S전자 경력직 채용을 찾아보세요. 집에 가셔서. 그리고 S사와 경쟁사인 외국계 회사의 채용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경력직 채용을. 그러면 어떤 걸 원하는지에 대해서 다 적혀 있습니다. 뭐 낸더 플래시에 어떤 셋업을 가능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아니다든지, 또는 뭐 이런 공정의 표준화를 할 수 있는 사람, 뭐 그런 부분으로처럼 경직 채용에 나와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회사는 그 사람의 그런 능력을 보고 뽑겠다라고 이미 공표를 한 상황이죠. 그러면 쉽죠. 내가 A라는 회사 지원했어요. 마음은 돈을 보고 싶은데 물어보는 거죠. 왜 지원했습니까? 그럼 경직 채용해 보니까 표준화 작업. 저는 땡땡 회사에서 표준화 작업에 한 참여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예. 그 다음 할 말이 없죠. 그러면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친밀감이죠. 그럼 친밀감을 좀 더 풀어보면 좋은 게 뭐가 있어요? 긍정적이고 우호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표준화 작업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을 잘할 수 있는 게 제 긍정적인 성격의 사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라고 얘기하면서 진행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긍정적으로 일을 해냈던 것을 아까 말씀드린 그 공감식으로 근거를 작성하면 설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말이든 글이든 동일합니다. 자, 유독 대기업 자소서만 다 탈락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자소서 잘 쓰는 법이 궁금해요. 네, 이렇게 돼 있네요. 실제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기업은 자소서 안 봐요. 자소서를 본다기보다는 자소서를 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회사에 준하는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스펙을 보고 자소서를 보는 것도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들이 다른 방향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업에서 사람을 뽑는 이유가 세 가지예요, 크게. 예,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어때요?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퇴직자나 공석이 발생했을 때, 신규 산업을 진출했을 때, 빈자리와 신규 산업에 서포트 인력이 필요했을 때, 그때 뽑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경제의 흐름이나 어떤 산업에 대한 동향에 따라서 많이 대동소이하다는 거죠. 아마 자소서를 보는 기업에서 만약에 내가 썼는데 계속 탈락한다는 거는 그런 상황들을 아예 안 넣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대표적으로 한 1, 2년 전에 가장 많이 썼던 것 중에 좋은 내용들 이런 게 있죠. 우리 일본에 있는 자동차 회사가 리콜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예. 그럼 리콜 사태가 일어나면 내가 자동차 회사 지원할 때 가장 쓸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어요? 품질 향상을 위해서, 품질 확보를 위해서, 양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지만 기업에서 이걸 봤을 때 뭔가의 어떤 내용들을 이런 사람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많이 빠져버린다는 거죠. 어쨌든 취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막막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내 주변에 답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항상 이런 곳에 많이 다니세요. 많이 다니다 보면 나만의 기술이 생긴다는 거예요. 접점을 많이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의를 진행했던 자벤킬 대표 정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